셀레스티얼 타워 77층. 강지훈 회장의 집무실은 구름을 발 아래 둔 제왕의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졌고 그 풍경을 지배하는 남자는 흑요석처럼 차갑고 견고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를 움켜쥔 셀레스티얼 그룹의 총수이자 감정이라는 변수는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자였다. 방금 전 그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패배한 상대편 이사회의 절망 어린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훈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승리라는 결과감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관심은 이미 다음 목표로 넘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사소한 잡무가 하나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 법무팀에서 보낸 최종 이혼 합의서였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란을 채워나갔다. 서유진. 한때 그의 법적 아내였던 여자의 이름이 잉크 아래로 덮였다. 그에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철저한 비즈니스적 결합이자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이었다. 몰락한 예술가 가문의 딸 서유진은 그의 냉혹한 이미지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줄 완벽한 액세서리였다. 그는 서유진을 단 한 번도 아내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셀레스티얼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라는 화려한 유리 세장 속에 갇힌 아름답지만 말 못하는 새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의상과 보석,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제공했다. 단 하나, 자신은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방치했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 조심스러운 관심, 그리고 점차 빛을 잃어가던 눈동자까지. 이혼을 요구한 것은 그녀 쪽이었다. 지훈은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곧 수긍했다. 투자 가치 하락.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했다. 더 이상 셀레스티얼의 안주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자산은 처분하는 것이 맞았다. 그는 막대한 위자료를 제시했지만 유진은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단출한 집만 챙겨 떠났다. 지훈은 그것을 마지막 자존심 혹은 어리석음이라 치부했다. 이제 이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부실 자산을 깔끔하게 정리한 듯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저녁이 되고 지훈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수십억 원짜리 한강의 야경이 통창을 가득 메웠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집무실의 연장이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서재로 향했다. 내일 있을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개인 태블릿으로 암호화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이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서유진과의 이혼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 밖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을 붙였다. 그것은 걱정이나 미련이 아니었다. 그저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위험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낼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화했다. 그는 무심하게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는 지극히 평범했다. 서유진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강북의 허름하지만 조용한 동네에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다. 그녀의 동선은 단순했다.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거나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지훈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걸렸다. 역시나 그의 그늘을 벗어난 그녀는 한없이 무력하고 평범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칫했다. 특이사항, 대상, 산부인과 정기 방문.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불쾌감이 치밀었다. 감히 그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난단 말인가. 그의 소유물에 감히 누가 손을 댄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었다. 그는 마우스를 거칠게 클릭해 첨부 파일을 열었다. 몇 장의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는 유진의 뒷모습. 마스크를 썼지만 창백한 뺨이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것은 아주 작고 거칠게 확대되어 화질이 깨진 흑백 이미지였다. 무엇인지 즉각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이 지훈의 얼어붙은 뇌리를 강타했다. 첨부, 초음파 사진. 현 시점, 대상 서유진, 임신 12주차로 확인됨. 순간 펜트하우스에 완벽했던 정적이 깨졌다. 지훈이 들고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태블릿 화면 속 그 흑백의 점 같은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임신 12주. 지훈은 손가락을 떨며 달력을 계산했다. 12주 전, 그들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였다. 그리고 정확히 13주 전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던 날 밤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과음을 했고 유진은 묵묵히 그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왔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는 그녀를 안았다. 의무감이나 애정이 아닌 그저 순간적인 충동과 소유욕의 발현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런던으로 출장을 떠났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임신할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철저하게 그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후계자는 정략 결혼을 통해 완벽한 혈통을 가진 여자와의 사이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서유진은 그저 임시적인 장식품일 뿐 그의 제국을 이을 후계자의 모체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든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 강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통제권 밖에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의 핏줄, 셀레스티얼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그가 가장 경멸하고 내버렸던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생경한 소유욕이 그의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서유진이 감히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무기로 이혼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 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그녀는 위자료조차 거부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자유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는가? 왜 감히 자신의 아이를 가진 채 자신의 허락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려 했는가?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부서진 유리 조각을 밟고 일어서 서재의 비밀 금고로 향했다. 그의 제국 셀레스티얼 그룹은 그 어떤 흠결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절대 길거리에서 태어나게 둘 수 없었다. 서유진, 그녀는 도망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품은 모체였다. 그는 금고에서 벨벳 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육중한 금고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데려와야 했다. 그가 버렸던 그 새 장 속으로 이번에는 영원히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손에 쥐어주어서라도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일정 전부 취소해. 서유진 씨가 지금 머무는 곳 주소 다시 확인해서 보내.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다. 강지훈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12주차 태아의 형상과 그 사실을 숨긴 채 사라진 서유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즉각적인 소유욕이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변수를 통제하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김 비서가 보낸 주소는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그가 평생 발 디딜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었다. 최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지나가던 몇몇 이웃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차를 쳐다보았다. 지훈은 그 시선들을 경멸하듯 무시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가 입은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습기 찬 아침 공기와 어울리지 않게 빳빳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3층 녹슨 철문을 마주한 그는 망설임 없이 벨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그는 벨을 누르는 대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규칙적인 노크였지만 점차 그의 조급함을 반영하듯 거칠어졌다. 서유진, 나다, 문 열어. 얼음장 같은 그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서유진이 나타났다.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기억하던 서유진은 언제나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로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인형.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낮고 헐렁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그가 기억하던 그 어떤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유진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죠, 강지훈 씨? 우린 이제 볼 일 없는 사이일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가 사용한 강지훈 씨라는 호칭이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이혼 서류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이 비틀거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 안은 좁고 단출했다. 작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다. 가구라고는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한쪽 벽을 채운 도자기 작업대가 전부였다. 그가 제공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그는 이 초라한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가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가 경멸을 감추지 않고 입을 열었다. 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지? 유진은 문을 닫고 그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지훈의 분노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예요. 그 대답은 지훈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12주 전 그날 밤을 잊었나? 감히 내 아이를 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도망쳐?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더 많은 돈을 원했나? 아니면 이게 내 복수인가? 그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복수? 돈. 유진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쳤다. 당신은 평생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왔으니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죠.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아이는 실수였지만 내게 온 유일한 선물이기도 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그 방어적인 태도가 지훈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통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나 협박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짙은 남색의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가 어젯밤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케이스를 열어 유진의 앞에 내밀었다. 아침 햇살이 그 안에 담긴 물건에 부딪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100캐럿에 가까운 완벽한 D컬러 플로리스 등급의 블루 다이아몬드. 눈물의 별스 스타 업 티어스이라 불리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보석이었다. 경매 추정가만 1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그 자체로 권력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겠지. 지훈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1천만 달러,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계약금이지. 그는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유진의 낡은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 서유진. 유진의 시선이 다이아몬드로 향했다. 그 영롱하고 차가운 빛은 그녀의 초라한 스튜디오를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훈은 그녀가 그 가치에 압도당했다고 생각했다. 어떤 여자라도 이 정도의 제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말을 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셀레스티얼의 공식 후계자로 등록될 거다. 넌 회장님의 버려진 아내가 아니라 그룹 후계자의 어머니로 살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시 주겠다. 이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1000배 더.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 아이에게 이런 누추한 곳이 아니라 제국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 내가 할 일은 간단해. 그냥 내 옆에서 예전처럼 조용히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내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일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약하고 수동적이며 결국엔 물질에 굴복할 여자였다. 하지만 유진은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 눈에는 탐욕도 놀라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여전히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마음을 물건처럼 사려고 하네요. 그녀는 천천히 벨벳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았다. 이런 돌덩이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녀는 그 케이스를 다시 지훈의 가슴팍으로 밀어 넣었다. 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아이도 당신의 후계자로 만들 생각 없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제국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내 아이예요. 지훈은 자신의 가슴을 밀어내는 그 작은 손과 그가 내민 1천만 달러짜리 보석을 밀어내는 그 단호함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한 계산이 틀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지? 내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어렸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다. 애초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제안이에요. 3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당신의 세장은 금으로 만들어졌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든 결국 세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난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녀는 지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지막 말이
지훈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신을 아버지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의 팔을 다시 움켜쥐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날 협박하려 한다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때는 내가 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언론에.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지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제어되지 않는 스캔들. 그는 유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어머니였다. 강지훈은 평생토록 수많은 협상에서 승리해왔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 초라한 스튜디오에서 그가 버렸던 아내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증명하는 돌덩이에 불과했다. 그는 굳어진 얼굴로 벨벳 케이스를 움켜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 어떤 MA의 실패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강지훈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방금 전 닫힌 철문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유진의 마지막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친 것보다 더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겼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적들을 굴복시켰다. 돈으로, 힘으로, 혹은 압도적인 전략으로. 하지만 그는 오늘 그가 경멸에 맞이 않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의 안색을 살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의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1천만 달러짜리 블루 다이아몬드가 담긴 벨벳 케이스가 흉물처럼 들려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에 진입했다. 도시의 아침은 활기찼지만 강지훈의 세계는 완벽한 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거절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찼다. 그가 내민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와 명예, 셀레스티얼 그룹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절대적인 지위였다. 서유진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던 그의 신념이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초라한 스튜디오에서의 삶이 그가 제공하는 제국보다 가치 있다는 말인가. 지훈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든 케이스를 서재 책상 위에 경멸하듯 던져버렸다. 뚜껑이 열리며 다이아몬드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수십억 달러짜리 MA 서류들 옆에서 그 완벽한 보석은 지훈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의 모든 불빛이 그의 발 아래 있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아이를 가진 한 여자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서유진이라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는 이 오류를 수정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유진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알던 그녀는 어떤 여자였나?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 그가 원하는 대로 꾸며지고 그가 원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형.
하지만 오늘 그가 본 여자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쳤지만 강인했고 가난했지만 당당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 맞섰다.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3년간 함께 살았던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녀의 그림자만을 보았을 뿐 그녀의 실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그가 무시했던 순간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거대한 식탁에서의 침묵. 그는 언제나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고 유진은 그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가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오늘 갤러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신인 작가를 발견했어요. 빛을 다루는 방식이.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열정으로 떨렸다. 지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 다음 주 자선 파티 명단이나 확인해. 그는 그녀의 눈에 감돌던 빛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기억. 그들의 2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는 상하이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유진과의 저녁 약속을 당연하다는 듯이 취소했다. 대신 김 비서를 시켜 파리의 부티크에서 공수한 한정판 보석 세트를 보냈다.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그 보석을 받은 유진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책장으로 다가갔다. 한쪽 구석,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간에 먼지가 쌓인 책 몇 권이 꽂혀 있었다. 유진이 펜트하우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다. 미술사, 도예에 관한 낡은 책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큐레이터 지망생이었다. 하지만 셀레스티얼의 안주인이 된 후 그녀는 그 꿈을 접어야 했다. 아니, 지훈이 강제로 접게 만들었다. 당신은 셀레스티얼의 얼굴이야. 갤러리에서 자비리나 하는 모습은 그룹의 위상에 맞지 않아. 그는 그렇게 말했고 유진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다. 지훈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워나갔던 것이다. 지우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질식시켰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가치를 강지훈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한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타이틀을 버리고 자신의 아이와 함께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곳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왜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 그 질문이 다시 지훈의 머리를 쳤다. 이전에는 배신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녀는 그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수십 년간 그의 곁을 지킨 충직한 비서 김영철 실장이었다. 그는 지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지훈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명령까지도 묵묵히 수행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보았지만 표정에 변화는 없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서유진 씨. 아니, 서유진에 대해 다시 조사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어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거주지와 병원 기록, 그런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야.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성을 잃은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지난 3년간 나와 결혼해 사는 동안 그녀가 뭘 했는지다. 내가 무시했던 모든 것들. 그는 창밖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출장을 갔을 때 그녀는 혼자 뭘 했지?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책을 읽었나?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갤러리, 그녀가 만나려 했던 친구들, 내가 취소시킨 그녀의 일정들, 내가 놓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순간 망설였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파헤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사모님이었던 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눈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혼돈과 집착을 읽었다. 회장님이 지금 길을 잃었다. 회장님, 그것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미 이혼하신 마당에 과거의 기록을 파헤치는 것은. 김 비서, 지훈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왜 졌는지 알아야겠다. 나는 내 계산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알아야겠어. 이건 내 아이가 걸린 문제야. 내 후계자가. 그는 후계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자신이 파괴해버린 그 시간을 이제 와서야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셀레스티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림자 기록, 섀도우 아카이브를 재구성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나고 서재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지훈은 무너질 듯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내면을 핥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버렸던 것은 쓸모없는 아내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라는 어두운 심연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아침은 지독한 입덧으로 시작되었다. 한때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흙냄새마저 이제는 비위가 상해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작은 스튜디오의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물로 겨우 속을 달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배속 작은 생명은 어김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책상 위에 놓인 고지서들을 바라보았다. 병원비, 월세, 생활비, 강지훈이 버리고 간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했다. 그녀가 거절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거절한 것은 자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족쇄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완성되지 못한 도자기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을 팔아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강지훈에게 돌아가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굶는 것이 나았다. 하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 나지막한 다짐은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또 강지훈일까? 그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다.
그가 이번에는 또 무엇을 들고 와서 자신을 협박할지 몰랐다. 노크 소리는 강지훈의 것과는 달랐다. 거칠고 위압적인 문 두드림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소리였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문에 달린 작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 코트를 입은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 한서준. 미라지 홀딩스의 대표이자 셀레스티얼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유진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강지훈과 함께 참석했던 기업 파티에서였다. 그는 언제나 강지훈의 오만한 서클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던 사람이었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한서준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좁은 스튜디오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서유진 씨. 혹시 지금 작업 중이셨습니까?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한서준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유진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이곳을 알 리가 없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사실은 우연은 아닙니다. 한서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유진 씨가 강 회장과 헤어지고 다시 도예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유진은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강지훈의 경쟁자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동정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보시다시피 환대해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실례했습니다. 한서준은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이 근처 빵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따뜻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종이 가방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와 함께 따뜻한 유자차의 향기가 풍겨 나왔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유진의 속이 그 향기에 조금 반응했다. 들어오시죠.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대단하군요. 펜트하우스의 그 화려한 장식장보다 유진 씨의 손길이 닿은 이 공간이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는 완성된 도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런 곳에서 힘드시겠습니다. 한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에 머물렀지만 동정보다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다시 작업을 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유진 씨의 안목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신다고요? 유진이 되물었다. 3년 전 K갤러리에서 열렸던 신진작가전 빛의 잔영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죠. 유진 씨가 큐레이팅을 맡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되었죠.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강지훈과 결혼하며 포기해야 했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였다. 그때 당신의 기획안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유진 씨의 작품들이 꼭 그렇군요. 한서준은 따뜻한 유자차를 그녀의 컵에 따라 주었다. 사실 오늘 찾아온 건 부탁, 아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명함과 함께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라지 홀딩스에서 제주도에 새로운 아트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로비에 거대한 세라믹 아트월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 프로젝트를 서유진 씨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커미션이 아니었다. 신인 작가에게는 주어지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왜죠? 전 이제 유진 씨의 재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강지훈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난 당신의 진짜 작품이 보고 싶습니다. 한서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물론 계약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는 몸도 편치 않다고 말했지만 임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뜻한 차 한 잔이 1천만 달러짜리 차가운 돌덩이보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부디 스스로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유진은 홀로 남아 따뜻한 유자차를 손에 쥐었다. 강지훈이 내민 다이아몬드는 그녀를 소유하려는 차가운 폭력이었다. 하지만 한서준이 내민 이 따뜻한 차 한 잔과 비즈니스 제안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진정한 위로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이 아이와 함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같은 시각 셀레스티얼 타워 77층. 강지훈은 김 비서가 가져온 그림자 기록을 보고받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의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방금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자신의 경쟁자 한서준이 서유진의 낡은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그의 손에는 유진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도자기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완벽한 통제권 밖에 있던 서유진이 이제는 감히 그의 가장 큰 적과 접촉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배신이었다. 그가 내민 1천만 달러는 경멸하며 거절하더니 고작 한서준의 값싼 동정은 받아들였단 말인가. 감히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감히 내 것을, 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내 놈이 뭔데 넘봐?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소유욕과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서유진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준에게 분노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수컷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는 즉시 전략기획실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미라지 홀딩스에서 진행 중인 제주도 호텔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자금주를 확인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프로젝트를 막아. 한서준. 그놈이 감히 내 것에 손을 댔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그의 분노는 이제 서유진과 한서준 두 사람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미라지 홀딩스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격을 지시하고 있을 때 셀레스티얼 타워의 또 다른 축은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혜린, 강지훈의 여동생이자 셀레스티얼 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녀는 오빠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온 야심가였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가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들의 뒤처리를 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그녀의 집무실은 지훈의 것만큼이나 화려했지만 취향은 달랐다. 지훈이 압도적인 권력을 과시했다면 혜린의 공간은 날카롭고 계산된 미니멀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빠가 서유진이라는 사소한 변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빠의 최근 행보, 특히 한서준의 미라지 홀딩스를 공격한 것을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이자 전략적 자살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혜리는 강지훈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렸지만 자신은 철저히 이익을 따른다. 그녀는 오빠가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들고 그 초라한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김비서 라인을 통해 이미 파악했다. 그리고 그가 처참하게 거절당했다는 사실까지도. 혜리는 오빠의 그런 어리석은 로맨티시즘을 경멸했다. 멍청한 짓.
혜리는 보고서를 태블릿 너머로 밀어내며 읊조렸다. 오빠가 그 여자에게 미련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후계자의 등장이었다. 셀레스티얼은 강지훈의 것이었고 그가 자식이 없다면 다음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어야 했다. 서유진의 아이는 그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는 재앙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탑은 무너진다. 그녀는 오빠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아몬드로 유혹하다니 얼마나 아마추어 같은 방식인가. 서유진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버틴다는 것을 혜리는 간파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장 비참한 공포를 심어주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오빠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한서준의 제안은 서유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입덧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아트월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겨나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좁은 복도를 울리는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강지훈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소란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먼저 낡은 복도를 울렸고 그 뒤를 이어 하이힐 소리가 거침없이 다가왔다. 유진이 문을 열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셀레스티얼의 안주인으로 살 때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얼음 여왕 같은 신우이 강혜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 비서와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늘어섰다. 강혜린은 좁고 초라한 스튜디오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먼지라도 묻을까봐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여미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유진의 작업대 위에 놓인 스케치북과 흙덩이들에 잠시 머물렀다. 꼴이 말이 아니네, 옳게. 아니, 이젠 그냥 서유진 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부회장님. 유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강지훈이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었다면 강혜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한파였다. 그녀는 유진이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차갑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강지훈은 적어도 감정이라도 있었지만 이 여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혜리는 경호원이 내민 접이식 의자에 먼지를 터는 신용을 하더니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우리 오빠가 여기서 추태를 부렸다더군. 1천만 달러짜리 돌멩이를 내밀면서 말이야. 역시 감상적이야. 그깟 돌멩이 하나에 네가 넘어올 거로 생각했다니. 그녀는 유진의 스케치북을 발끝으로 툭 찼다. 이런 쓰레기나 끄적이면서 자존심 놀이할 시간이 있나 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용건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혜리는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용건? 간단해. 이거. 그것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셀레스티얼 그룹 법인 명의의 백지 수표였다. 네가 원하는 만큼 적어. 1억이든 100억이든 아니 우리 오빠가 제시한 1천만 달러보다 더 적어도 좋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어봐. 무슨 뜻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네. 혜린이 혀를 찼다. 그 돈 받고 그 배속의 것과 함께 사라지라는 뜻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무도 널 찾을 수 없는 지구 반대편 어디로든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의 얼음장 같은 눈이 유진의 배를 향했다. 그건 셀레스티얼의 핏줄이 아니야. 그냥 내 실수고 우리 가문의 오점이야.
유진은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다. 강지훈의 제안이 폭력적이었다면 이것은 노골적인 모독이었다. 강지훈 씨와 똑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전 돈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하지만 혜리는 지훈과 달랐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지. 당근이 싫다면 채찍을 맛봐야. 혜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유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막 작성된 듯한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단독 셀레스티얼 전 며느리 서씨, 이혼 후 임신, 거액의 위자료 노린 계획된 접근이었나? 그 아래에는 유진이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사진과 강지훈의 사진이 나란히 편집되어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뭐긴. 내일 아침 일면을 장식할 내 이야기지. 혜리는 태블릿을 거두며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유진의 여린 살을 파고들었다. 서유진, 넌 지금 내가 뭘 가졌는지 몰라. 넌 지금 네 하찮은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지만 난 내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속삭였다. 이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널 불쌍한 피해자로 볼까? 아니면 돈에 눈이 먼 꽃뱀으로 볼까? 네가 낳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생아 혹은 협박용 미끼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거야. 아, 한서준이 너한테 일을 줬다고? 풋. 그 남자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널 버리겠지. 네가 지금 구상 중인 그 하찮은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고 끝날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이 나라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내 아이는 평생 손가락질받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지키려는 그 아이를 네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는 거라고. 이게 내가 오빠와 다른 점이야. 난 협상하지 않아. 통보하지. 강혜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강혜린은 백지수표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일어섰다. 선택해. 이 돈을 받고 영원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든가.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내 비서에게 연락해. 그 이후엔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궁금하네.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졌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강지훈의 협박은 견딜 수 있었다. 그건 그와 자신 둘만의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명예까지 짓밟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조용히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강혜린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언론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자신과 아이의 인생이 재단되고 난도질당할 것이었다. 꽃뱀, 사생아. 그 끔찍한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한서준의 제안,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희망. 그 모든 것이 강혜린의 위협 앞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지독한 압박감과 절망이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강지훈의 소유욕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강혜린의 멸시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가 지배하는 제국에서 가장 높고 고요한 곳이었지만
지금 그곳은 지옥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밀실이었다. 그는 꼬박 이틀 밤을 샜다. 그의 눈은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준이 서유진의 낡은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모습. 그 사진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배신감, 감히 자신의 것을 자신이 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믿는 것을 경쟁자가 채워가려 한다는 모욕감이었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올 그림자 기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서유진의 약점이었다. 그녀를 다시 그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하게 올가맬 수 있는, 그녀가 감히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의 동정을 받아들인 대가를 치르게 할 무언가였다. 그의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회장님, 마침내 김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 대신 알 수 없는 연민과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지난 3년간의 서유진, 그가 철저히 외면했던 그녀의 모든 시간이 담긴 기록이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림자 기록입니다. 지훈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읽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김 비서는 파일을 여는 대신 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기록은 회장님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쓸데없는 소리. 지훈이 파일을 거칠게 빼앗듯 집어들었다. 내가 뭘 놓쳤는지, 그 여자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읽기나 해. 그는 첫 장을 넘겼다. 그것은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가 경멸하듯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한 부분에서 멈췄다. 이건 뭐지? 3년 전 11월의 기록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과로로 쓰러졌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는 그것을 사소한 감기 몸살 정도로 치부하고 3일 만에 퇴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는 자신의 강철 같은 체력을 과시했었다. 김 비서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때 회장님은 급성간 피로로 인한 쇼크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모님께서는 파리 K 갤러리로부터 정식 큐레이터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김 비서는 별첨된 이메일 사본을 가리켰다. 유진이 결혼 전부터 그토록 바라던 그녀의 재능을 유일하게 증명해줄 기회였다. 회신 마감일이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날과 겹쳤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회장님의 간병을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라는 답신을 보내고 그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제야 기억났다. 자신이 몽롱한 상태일 때 유진이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비서시켜라고 짜증냈던 것을, 그는 그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멍청한 짓이군. 그깟 갤러리 일 때문에 내 간병을 했다고?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김 비서는 지훈의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페이지를 넘겨 그의 눈앞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정말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록이었다. 2년 전 지훈이 뉴욕에서 셀레스티얼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를 성공시키고 있던 때였다. 그는 승리의 희열에 도취해 일주일간 뉴욕의 제왕처럼 군림했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회장님께서 뉴욕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시던 바로 그날, 사모님께서는 강북 S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입원? 어디 아팠나? 쇼핑이라도 하다가 다쳤나 보지. 그의 빈정거림에 김 비서는 눈을 감았다.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산부인과 긴급 소파 수술. 지훈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그는 자신이 단어를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눈을 비볐다. 진단명, 자연유산, 임신 10주 차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강지훈을 덮쳤다. 임신 10주, 2년 전, 그의 아이,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그는 뉴욕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아내는, 그의 아이는 이 차가운 도시 어딘가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김 비서의 잔인한 보고는 계속되었다. 사모님께서는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하혈하시다가 119를 직접 불렀습니다. 입원 수속도, 퇴원 수속도 모두 혼자 하셨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연락처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그날 밤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지 않는다며 불같이 화를 냈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귀국하신 날이 사모님께서 퇴원하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그룹 임원들과 성대한 승리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는 유진에게 파티에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내 파티를 망칠 셈이냐고 그녀를 힐난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가 너무 어둡다고 불평했다. 그것이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상복이었음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지훈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녀에게 내밀었던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그는 그것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홀로 잃고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작자에게, 그 슬픔마저 무시당한 여자에게 그깟 돌멩이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녀가 왜 지금의 임신 사실을 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를 지키려던 것이었다.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다. 그녀의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절규였다. 그의 방치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관심과 오만으로 자신의 첫 번째 아이를 죽였다. 그리고 그 죄책감의 무게가 수천 톤의 강철이 되어 그의 숨통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유진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다. 아니, 파괴하고 싶었다. 그가 김 비서에게 읊조렸다. 김 비서는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굳어진 채 서 있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 지훈의 절규가 77층 집무실을 울렸다. 김 비서가 황급히 물러나고 문이 닫혔다. 강지훈은 홀로 남았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자신이 지배하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연유산이라는 네 글자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주먹으로 방탄유리를 내리쳤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유리는 끄떡도 없었다. 마치 그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처럼.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가 버렸던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성이었다. 강지훈은 지옥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이었다. 김 비서가 내민 그림자 기록은 그의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렸다. 2년 전 그가 뉴욕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 서유진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그의 아이를 잃었다. 자연유산. 서류상의 차가운 단어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찢었다. 그는 그녀가 파리 갤러리의 꿈을 포기한 것도, 자신이 아팠을 때 곁을 지킨 것도 몰랐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자신의 아이조차 지워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다시 그의 아이를 가졌다. 그가 버렸던, 그가 경멸했던 여자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죄책감은 그를 잠식했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죄책감을 인정하는 대신 분노로 치환하는 법만을 배워왔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은 명확했다. 감히 자신의 여자,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그녀의 편에 서려 했던 자, 한서준. 다음 날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전례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셀레스티얼 그룹이 모든 예고와 명분을 무시한 채 미라지 홀딩스의 주식에 대한 적대적 매수를 선언했다. 그것은 MA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였다. 강지훈은 그룹의 모든 유동 자금을 끌어모아 미라지 홀딩스를 시장에서 말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재계 1위 셀레스티얼이 2위권인 미라지를 상대로 이토록 비이성적인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분노가 시장 전체를 인질로 잡은 사태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폭군이 되어 있었다. 한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풍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수천억이 증발하고 있었고 이 사회는 패닉에 빠져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한서준은 침착했다. 그는 강지훈의 공격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지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경영 전략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광기였다. 그리고 그는 그 광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강지훈이 서유진 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서준이 긴급 임원 회의에서 단언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까지, 이것은 사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산을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능한 CEO였고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전쟁은 며칠간 이어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두 거인의 싸움에 휘청거렸다. 신문 일면은 매일 두 왕의 전투라며 이 싸움을 대서특필했다. 강지훈은 77층 집무실에서 붓게 충혈된 눈으로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미라지의 주가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죄책감이 1g씩 가벼워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한서준을 파괴함으로써 서유진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믿었다. 며칠간의 격렬한 공방전 끝에 한서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경영권을 방어해냈다. 그는 셀레스티얼만큼이나 거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반격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셀레스티얼 타워 77층 로비가 술렁였다. 한서준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신으로 적진의 심장부에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비서실의 제지를 뚫고 그는 강지훈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강지훈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았다는 듯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패배한 왕이 어쩐 일이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한서준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분노와 연민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 미친 짓 당장 그만둬, 강지훈. 미친 짓이라. 지훈이 비웃었다.
내 놈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니 즐겁던데 감히 내 것에 손을 대는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나? 그의 눈은 한서준이 아닌 그 너머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한서준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림자 기록 파일과 그 옆에 찢어진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지훈의 분노는 질투가 아니라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 것, 유진 씨가 내 것 띄었던 적이 있긴 한가? 한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넌 그녀가 파리에서의 꿈을 포기할 때, 그녀가 네 아이를 잃고 울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녀 옆에 있었나? 그 말은 강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지훈은 괴로운 짐승처럼 그를 노려보며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하지만 한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두 남자의 힘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가 아는 건 한서준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그녀를 또다시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이야.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버렸던 장난감을 내가 주우려 하니까 그걸 다시 빼앗고 싶어서 발광하는 것뿐이지. 닥쳐. 그녀는 당신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자산이 아니야. 강지훈, 한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당신이 무참하게 버렸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고 있어.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든 수천억짜리 주식 전쟁이든 내게는 다 똑같은 폭력일 뿐이지. 그 말은 정확하게 강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는 한서준을 무너뜨려도 서유진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겨도 과거의 그 끔찍한 진실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파괴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준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이 전쟁, 내가 이길 수도 있겠지. 넌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으니까. 미라지를 파산시킬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다. 그렇게 네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순간 넌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거다. 넌 그저 그녀가 왜 당신을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했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야. 한서준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훈의 텅 빈 제국을 울렸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겼는가? 미라지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책상 위의 그림자 기록은 그의 참혹한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파괴의 무게를 그 공허함을 깨달았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가장 비참한 패배자였다. 한서준이 떠난 후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77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은 그의 승리를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공허함과 패배를 비추는 수천 개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흩어진 그림자 기록을 서유진이 홀로 유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날의 병원 기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한서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천억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유진을 되찾을 명분, 아버지로서의 자격,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그의 완벽했던 제국은 외부가 아닌 바로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미라지 홀딩스에 대한 공격 명령을 철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가장 경계하지 않았던 곳에서 진짜 비수가 날아들었다.
강혜린 부회장은 오빠가 한서준이라는 허상과 감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차갑고 정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그녀가 서유진에게 주었던 24시간의 유예 기간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서유진은 연락하지 않았다. 해리는 그것을 최후의 발악 혹은 어리석은 자존심이라 판단했다. 플랜 B 실행에 해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밤중임에도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가 보낸 자료 그대로 내보내.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바꾸지 마. 내일 아침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 꽃뱀의 얼굴을 알게 만들어. 그녀는 오빠의 감정적인 폭주와는 달랐다. 그녀의 공격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이며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셀레스티얼 전 며느리 서유진 이혼 직후 임신. 거액의 위자료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나?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유진이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흐릿한 사진 강혜린의 탐정이 찍은 그리고 강지훈과 나란히 서 있던 과거 결혼식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고 교묘했다. 서유진이 몰락한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으며 결혼 생활 내내 사치를 일삼다가 이혼당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아이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지훈이 제시했던 1천만 달러의 다이아몬드 이야기는 유혹이 아니라 유진이 요구한 금액의 일부로 둔갑해 있었다. 이 스캔들은 강지훈과 한서준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서유진을 향했다. 꽃뱀, 애를 담보로 장사하는 여자, 희대의 사기극. 인터넷 포털은 그녀를 향한 무자비한 인격 살인으로 도배되었다. 셀레스티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미라지 홀딩스와의 출혈 경쟁으로 이미 위태롭던 그룹의 이미지는 이 더러운 스캔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유진은 이 모든 재앙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문을 두드려대는 소리에 잠을 깼다. 강혜린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의 낡은 스튜디오 문 앞을 점령한 뒤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말 임신했습니까? 강 회장에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사생아인 거 인정하십니까? 라는 고함이 좁은 복도를 메웠다. 그녀는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문을 잠그고 뒷걸음질 쳤다. 휴대폰은 불이 나도록 울려댔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욕설과 저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세상이 그녀를 산채로 매장하고 있었다. 강혜린은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아이의 명예를 겨냥했다. 아가야, 안 돼.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독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 아랫배가 싸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3년 전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겪었던 그 끔찍한 상실의 공포를 다시 떠올렸다. 같은 시각 셀레스티얼 타워 이사회는 전쟁터였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라지와의 싸움도 모자라서 이제는 회장님의 치정 문제로 그룹 전체가 무너질 판입니다. 강지훈은 유령 같은 얼굴로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한서준에게 미쳐 있는 동안 자신의 등 뒤에서 여동생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사들의 고함을 뚫고 강혜린을 노려보았다. 혜린은 태연한 얼굴로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내가 해냈다는 차가운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조용히들 하십시오, 이사님들.
혜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5점은 도려내면 됩니다. 그녀는 오빠인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빠, 이 사회는 지금 당장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 그녀는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 2개를 지훈의 앞에 던졌다. 선택해. A안. 서유진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며 금전을 노린 악의적인 협박이다. 셀레스티얼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이 발표로 우린 그녀를 완벽하게 매장하고 그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비하는 뭡니까? 한 이사가 초조하게 물었다. 혜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비하는 없어. 그녀는 지훈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오직 그에게만 들리도록. 오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를 거짓말쟁이 꽃뱀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오빠는 저 여자와 공범이 되는 거야. 이 사회는 당장 오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힐 거야. 강지훈은 숨이 막혔다. 이것이 강혜린의 진짜 목적이었다. 한서준과의 싸움으로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고 스캔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해 그를 끌어내리고 왕좌를 차지하려는 쿠데타였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그의 제국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버렸던 여자와 아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서유진을 다시 한번 배신하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회장직을 잃고 그녀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그는 지금 자신의 등 뒤에 꽂힌 비수를 움켜쥔 채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강지훈의 숨이 멎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폐부를 찔렀다. 그의 앞에 놓인 A안. 서유진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며 금전을 노린 악의적인 협박이다. 이 한 문장이면 그는 그의 제국을 지킬 수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 하지만 그 대가는 그가 이미 한 번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살해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강혜린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당연히 제국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언제나 셀레스티얼을 최우선으로, 아니, 유일한 가치로 살아왔으니까 이사들은 금방이라도 그를 물어뜯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결정하십시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훈은 손을 들어 A안 문서를 집으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서유진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 비서가 가져왔던 그림자 기록의 한 줄이었다. 산부인과 소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추정. 그는 지금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살인을 현재에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거두었다. 나는 뭘 망설이는 거야, 오빠. 혜린이 뱀처럼 속삭였다. 설마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릴 셈은 아니겠지.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그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이 숨 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그의 주머니 속 개인 휴대폰의 날카로운 진동이었다. 김 비서였다. 김 비서는 이사회 중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혜린이 날카롭게 외쳤다. 지금 전화 받을 시간 없어. 당장. 하지만 지훈은 혜린을 향해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서늘했기에 혜린조차 순간 입을 다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유진 씨께서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자들이 스튜디오로 몰려드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조산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위급한 3년 전과 비슷하다고. 퍼펙트 스톰.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가 한서준에게 미쳐 있는 동안 해리는 유진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이 그가 잃었던 첫 번째 아이 때와 똑같은 비극을 재현하려 하고 있었다. 이 사회, 주가, 해린의 쿠데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하나의 사실. 그녀가 그리고 그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이 일어섰다. 그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섰기에 육중한 의자가 뒤로 넘어져 굉음을 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절망이나 혼돈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서늘하고 무서운 분노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오빠, 앉아. 지금 뭐 하는?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지훈이 혜린을 향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애이한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혜린과 이사들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회장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사들이 경악했다. 혜린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당신들, 지훈이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 입장을 원했나? 좋아, 지금부터 내가 직접 해주지. 그는 혜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넌 날 잘못 봤어, 혜린아. 넌 내가 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내 아이까지 팔아넘길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넌 몰랐을 거야. 그는 혜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거든. 그게 설령 내 동생이라도. 그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김 비서, 1층 로비의 기자들 전부 모아. 서유진 씨 스튜디오 앞에 있는 놈들까지 전부, 단 한 놈도 빠짐없이 10분 준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외쳤다. 이사회는 패닉에 빠져 그를 뒤따라 나왔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왕좌를 지키려는 패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집행자처럼 보였다. 10분 후 셀레스티얼 타워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혜린이 유출시킨 스캔들의 진실을 듣기 위해 모든 언론이 모여들었다. 단상 위로 강지훈이 홀로 걸어 올라왔다. 그에게는 보좌관도 변호사도 심지어 원고 한 장도 없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특정인을 향한 참회의 고해성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강지훈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첫마디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오늘 아침 제 전 아내인 서유진 씨에 대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기사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로비가 폭발할 듯한 플래시 세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아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거짓말을 한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 셀레스티얼 그룹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도려내기 시작했다. 저는 제 아내를 3년간 방치했습니다. 그녀의 꿈을 짓밟았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뉴욕에서 계약을 따내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녀는 이 텅 빈 건물 어딘가에서 제 첫 번째 아이를 홀로 유산했습니다.
로비는 완벽한 침묵에 빠졌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치정 스캔들의 해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끔찍한 고백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로비 한쪽에 창백하게 질린 채 서 있는 강혜린을 향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그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로 그녀를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그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 이 추악한 스캔들을 터뜨린 것은 서유진 씨가 아닙니다. 그가 혜린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기 서 있는 셀레스티얼 그룹의 강혜린 부회장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룹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와 그 어머니를 꽃뱀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아, 혜린이 비명을 질렀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자폭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과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강지훈, 내가 미쳤어. 혜린이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셔터 소리에 묻혔다. 셀레스티얼 그룹은 오늘부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 때문에 지훈이 마지막 말을 이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부로 셀레스티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임 선언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질문과 혜린의 절규와 이사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제국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김 비서가 이미 로비 입구에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지훈은 차에 올라타며 외쳤다. 병원으로 가. 서유진에게로. 지금 당장. 차가 굉음을 내며 불타는 제국을 뒤로하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응급실 입구는 그 자체가 아수라장이었다. 강지훈이 탄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서자마자 그를 뒤쫓아온 수십 명의 기자들이 차를 에워쌌다. 셀레스티얼 제국의 몰락과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이라는 21세기 최대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하이에나들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회장님, 사임은 사실입니까? 강혜린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는 정말 회장님의 아이입니까?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병원 건물 안 꺼져가는 생명을 향해 있었다. 비켜, 비키라고. 그는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절박한 고함을 질렀다. 김 비서와 병원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열었다. 그는 땀과 공포에 젖어 산부인과 병동으로 뛰어 올라갔다. 복도 끝 수술실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발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가 수술실 문으로 달려가려 할 때 간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보호자분,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위독하다. 그 한마디가 그의 남은 모든 힘을 빼앗아갔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복도 바닥. 불과 몇 시간 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아내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명의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2년 전 그가 무시했던 그림자 기록을 떠올렸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여동생과 합작하여 그 끔찍한 역사를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아이를 잃는다면, 만약 유진마저 잘못된다면,
그는 감히 그 결과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안 돼. 제발, 유진아, 안 돼.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한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 역시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역시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한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을 경멸이나 승리감이 아닌 복잡한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를 노려볼 힘도 질투할 자격도 없었다. 비웃으러 왔나? 지훈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준은 대답 대신 지훈의 옆 몇 걸음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당신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그저 한 여자를 걱정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다. 두 남자는 지독한 침묵 속에서 저 문 너머의 생명을 기다렸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흘렀다. 붉은 등은 꺼질 줄 몰랐다.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철컥 소리와 함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지훈과 한서준이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의사 선생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지훈이 의사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의사는 지친 눈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이었습니다. 출혈이 심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다행히 산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다만 뭐요? 아이가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의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자아이입니다. 28주 만에 1.1kg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작아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NICU로 옮겨졌습니다. 당분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지우는 의사의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여자아이, 심장이 강하게 뛴다. 그는 비틀거리며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았다. 자신의 두 손바닥 위에 다 올라올 것 같은 너무도 작고 연약한 존재.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연결된 채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딸이었다. 그가 경멸했던 여자가 그의 모든 폭력과 무시를 견뎌내며 지켜낸 생명이었다. 그것은 후계자도 제국의 상속자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아이였다. 강지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손이 차가운 유리를 더듬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제국, 그의 야망, 그의 분노,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체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아가야, 그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제국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참회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한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강지훈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남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서준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텅 비어버린 아랫배의 허전함이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안 돼, 아가야, 내 아기.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며칠 밤을 샌 듯 수염이 덥수룩하고 값비싼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강지훈이었다. 유진아, 괜찮아,
아기,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낯설도록 부드럽고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우리 딸, 살아있어. 인큐베이터에 있어. 아주 작지만 널 닮아서 아주 강해. 유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강혜린, 기자들, 스캔들, 회사, 당신, 없어.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거 이제 없어. 나 회장직에서 물러났어. 유진아, 내가 다 말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2년 전에 내가 아이를 잃었었다는 것도, 그리고 혜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오만한 남자가. 지훈은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내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침대맡에 며칠간 밤을 새우며 지킨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유진 지은 예술재단이라는 이름의 설립 서류였다. 지은, 지혜와 은혜, 그가 딸에게 주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그 다이아몬드. 팔았어. 내 개인 지분도 전부. 혜린이와 이사회가 내쫓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처분했어. 당신이 꿈꿨던 그 갤러리, 당신처럼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재단이야. 그가 유진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이며 손을 거두었다.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안 해. 난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유진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우리 딸 지은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허락해줘. 당신 옆에서 당신과 지은이를 평생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줘. 당신을 증오하게 만들었던 이 남자가 당신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칠 수 있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우는 그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 유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 그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그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앞, 인큐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한 달 만에 기적처럼 체중이 늘어난, 이제는 제법 아기 티가 나는 지은이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셀레스티얼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여자의 옆을 지키는 남자였다. 당신, 유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닮았네요. 지훈은 휠체어 뒤에 선 채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올렸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강해, 당신을 닮아서. 두 사람은 인큐베이터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작은 기적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것은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겨우 틔워낸 위태롭지만 필사적인 새로운 시작이었다. 1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가 가져다 주지 못했던 진정한 심장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